그 다음에 회계 원칙의 제정 주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자유시장 접근법. 회계 기준을 그냥 시장에 맡기자. 경제제니까요 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아니다. 회계 정보는 공공재니까 누가 규제를 해야 된다.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회계 원칙을 제정해야 된다. 이게 규제 접근법이고요. 아니다.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제정을 하자. 민간기관이 제정하는 걸로 하자. 이게 경제제예요. 우리는 어느 관점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공재 측면에서 보죠. 공공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회계 정보를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질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유리한 것만 제공하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래요. 불리한 거는 제공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자, 국제회계 기준의 이점을 볼까요? 자, 국제회계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까 IFRS라고 한 거 있죠? IFRS. 그럼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 나라도 동일한 매뉴얼, 이 나라도 동일한 매뉴얼. 내가 만약에 캐나다 가가지고, 캐나다는 국제회계 기준인가? 캐나다도 그러걸요. 내가 만약 유럽은 거의 다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내가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어떤 기업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면 독일 회계 기준을 새로 공부하게 되면은 또 오래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은 작성이 좀 더 용이하겠죠. 분석이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접근 및 자본 자유화가 용이하다. 회계 투명성이 개선된다. 이해되시죠? 투명하잖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재무제표, 국가 간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도 개선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업의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는 게 이게 뭘까? 자본 비용이 뭐예요? 자본 비용. 자본 비용. 이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이자 말고도 다양한 자본 비용이 있어요. 배당도 자본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이 자본 비용은 그냥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부가 투명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정부가 불투명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정부가 투명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기업이 있는데 나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거야. 나는 정보를 제공 안 할 거야. 불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될까? 만약에 정보가 불투명한 친구가 이자를 싸게 해서 조달하려고 한다. 그럼 누가 조달을 하겠어요? 누가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좀 이자율을 높이면, 자본 비용을 높이면 정보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뭔가 수익을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 뭐가 커져요? 자본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라도 제공 잘 해야죠.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 그러면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싸게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나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국내외 자본시장 중복 상장된 기업의 재무보고 비용도 감소하겠죠. 예.
중복되어 있는 어떤 기업인데 뭐 똑같은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중립성도 유지가 될 거고 이런 것들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회계 기준이 있으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밑에 우리나라 회계 제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오지는 않지만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 아예 안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언제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했는지 그거 연도.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3원화되었다. 회계 기준이 어떻게?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됐다. 2011년 이전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소회계 기준과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게 있고 상장기업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상장기업이 뭐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상장기업은 무조건 IFRS예요.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자 1장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상식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재무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맞죠? 장점이잖아요. 이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 이용자의 투자, 대출 등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수탁 책임의 보고 기능. 맞죠? 그 다음에 내부정보 이용자 중 기업 경영진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여러분 재무회계랑 대비되는 게 뭐였습니까? 관리회계였죠? 이 4번은 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요거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형평 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는 주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무제표에는 아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거든요. 주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주석을 포함하지 않는 게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자산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고요. 부채는 빚이고요. 자본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렇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숫자가 변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그런 게 바로 재무제표다.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막 바꾸면 안 돼요. 재정기관이 바꿔야지만 바꾸는 거지. 회사 사정에 맞게 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뭐 지 맘대로 수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매뉴얼을 지 맘대로 수정하는 거 안 돼요. 게임할 때도 매뉴얼을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할 때 매뉴얼 바꾸는 거 그거 뭐예요? 해킹이잖아요, 해킹.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지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도움을 준다. 재무 보고의 이점, 재무제표의 이점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수요자, 재무정보의 수요자. 그 다음에 그 수요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재무정보를 이용하느냐. 그 알맞게 짝지어진 거. 자, 주주. 일단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기업이 잘 되면 뭐 내 그 부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근로를 위해서 뭘 판단합니까? 안정성. 주주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라든지 종업원은 안정성에 좀 더 초점 맞춰요. 채권자도 안정성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틀렸네요. 3번이고 채권자는 뭐예요? 채권자는 이자랑 원금을 받을 목적. 채권자는 이자, 원금 받을 목적, 회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정성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은 이게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은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안 하고. 근데 공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죠. 물론 또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최대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또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많이 운영하게 되면은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안정성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자, 거래처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조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